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특히 좀 심상치 않은 신호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경제, 특히 가계랑 금융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 문제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었다, 뭐 이런 차원에 넘어서는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좀 취약계층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 같고, 또 지방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건전성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11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헤드라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있고 지금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건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연체율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에서 지금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고,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까지 함께 던져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카드사들의 대출 자산 연체율이 2.3%라고 나오는데 이게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그러니까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이게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2.3%라는 숫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출 자산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론, 리볼빙, 현금 서비스 이런 카드 대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종류의 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라고 하죠. 아니면 기업들에 빌려준 돈 같은 소위 비카드 대출까지 전부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들이 카드 쓴 돈을 못 갚는 거, 그 이상의 문제가 막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비카드 대출, 특히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말에는 이게 0.6%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말에는 3.0%까지 치솟았어요. 와, 0.6에서 3.0이요. 엄청나네요. 네, 이건 뭐 최근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대규모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 PF에서 부실이 터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 같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이쪽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아하, PF 부실 문제랑 경기 침체가 딱 겹치면서 기업 관련 대출부터 문제가 신박해졌다는 거군요. 그럼 개인들의 카드 대출 쪽은 좀 어떤가요? 거긴 괜찮나요? 카드 대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연체율 역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계소득 여건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면서요. 2021년 말에 1.7%였던 것이 올해 2분기 말에는 2.4%까지 상승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 쪽 문제랑 가계 쪽 문제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전체 연체율을 11년 만에 최고치로 밀어올린 뭐랄까 이중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이번 연체율 급등의 핵심적인 배경이다라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중고라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유독 취약 자영업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분들 상황이 특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거의 44만 명이나 되고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14.2%를 차지한다고요? 와, 일반 가계 취약차주 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인데 정말 높네요. 네, 맞습니다. 취약차주라는 건 보통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좀 부실 위험이 높은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취약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이분들의 연체율 자체는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11.34%에 달합니다. 11.34%요? 전체 평균이 2.3%인데.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네, 전체 평균 연체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요. 이 취약 자영업자들 중에서 실제로 연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이미 20%를 넘어섰는데 올해 2분기 말에는 25.6%까지 올라갔어요. 25.6%. 네. 쉽게 말해서 취약 자영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빚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4명 중 1명 이상이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요. 작년 이후로 카드론을 새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장 사업자금이나 생활비가 급한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카드론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마지막 보루로 카드론을 찾는 거죠. 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카드론을 쓰게 되는 거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한계 기업 비중인데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 비중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17.1%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17.1%요? 기업들도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이렇게 가계와 자영업자 양쪽에서 취약 차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에 빠지는 비율, 즉 연체 진입률하고요. 한번 연체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 연체 지속률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실이 점점 더 넓게 퍼지고 또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개인과 기업,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이런 상황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지방은행들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은행 연체율이 1.04%를 기록했는데 이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1%를 넘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은행의 연체율 급등은 앞서 말씀드린 그 PF 부실 문제와 지역 경기 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또 지역 기반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방은행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방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0.53%에서 올해 6월 말 1.42%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고요. 3배 가까이요? 네. 건설업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79%에서 1.41%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관련 산업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역 경제 상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방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신생은행들이니까 상황이 좀 다를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연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연체율이 0.67% 수준인데 이게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 0.39%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 확실히 높네요. 네, 물론 인터넷 은행들도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계대출에 좀 치우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은행도 인터넷은행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 이제 카드사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앞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 카드사들은 이미 이 부실 채권을 엄청나게 갈아치우고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나와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조 3천억 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매각했고 연간으로는 최대 5조 원 규모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롯데카드는 상반기에만 6,600억 원 이상을 매각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부실을 막 털어내고 있는데도 연체율이 계속 오른다는 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카드사들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부실 채권, 즉 NPL을 매각하는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연체율 같은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거죠. 보통 원금의 아주 일부, 많아야 5%에서 20% 정도만 받고 NPL 전문 매입 기관에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부상 손실로 처리, 즉 상각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원금에 그렇게 일부만 받고 넘긴다니 사실상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의 연체율 숫자는 좀 낮출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부실 채권을 계속 털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 기준 카드사 전체 연체율은 1.76%, 특히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카드 대출 연체율은 3.5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새로 발생하는 부실의 규모와 속도가 카드사들이 부실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새로 발생하는 부실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추진한다는 신용사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특정 기간까지 갚으면 연체 기록 자체를 삭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금융권, 특히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삭제된 중저신용자들이 다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카드론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다시 연체에 빠지면서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우려가 있군요. 네, 심지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기대하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소위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 때문에 모든 자료에서 한국은행이 공통적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자산 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자료들을 통해 11년 만에 최고치라는 카드 언체율 숫자가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우리 경제, 특히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어떻게 지방은행과 카드사 같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들이 부실채권 매각이라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들은 결코 통계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깊이 연관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발표될 관련 경제 지표나 정부 정책들을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해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 문제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 금융업권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니까요. 소득이 줄고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카드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동시에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을 손해보면서 정리하고 있고 정부는 신용사명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일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부실을 정리하고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이 왜 자꾸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그 구조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넘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